네, 오후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장중 1,300원 돌파. 외국인 수급에 더해지는 악재, 대응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랠리를 펼치던 환율이 장중 1,3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인데요. 또 여기에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 64조 원 이상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돈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좀 대처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선현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환율 차트를 보면은 이게 2020년도 때 이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한번 이제 급등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의 환율 차트는 조금 다르게 그냥 꾸준하게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게 굉장히 조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도 일시적인 급등으로 쫙 치었지만 지금은 뭐랄까 이게 좀 계속 더 갈 것 같은 차트처럼 굉장히 이쁜 차트처럼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한데 사실 외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또 저희도 환율 1,300원 넘어갈 거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사실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딱히 시장에 뭐 호재거리라고 볼 만한 것들이 정말 전무하거든요. 그나마 뭐 실적으로 기관들이 조금 받침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오늘 약간 오전장에 뭔가 코스닥 쪽으로도 외인들이 잠깐 잡아주면서 마이너스 2.3%에서 또 플러스로 올려놨다가 그 찰나에 외인이 잡아주긴 했어요. 근데 다시 또 털고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적인 국내 시장에서 ATM기 역할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식의 좀 대응이 좀 나오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장을 반듯하게 보기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뉴욕 증시가 안 빠질 거라고 예측은 계속 했어요. 사실 그건 잘 맞췄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만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외인들 계속 던지고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지만 외인들이 좀 받쳐주지 않고 거기에 또 공포감을 너무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정부에서 좀 그 정책 방향을 좀 바로 잡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인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차라리 그냥 기관들한테 과감하게 정책적인 이슈를 줘버리고 혜택을 줘버리고 기관들이 매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버려서 그거를 잠식해서 먹어버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선 자체를 완전 바꿔줘야 되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수출 지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바로미터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로미터예요, 우리나라가. 경기 지수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가장 먼저 뺀다고요. 시장이 더 작지도 않아요. 신흥 시장 중에서 또 1등이잖아요. 작지도 않아요. 제일 커요. 네. 일본 시장 재미없죠, 사실.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투자 들어갔다가도 이제 다 털고 나가는. 그러면 대응을 하실 때 사실 이게 들어오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미국 쪽 뉴욕 증시 시장이 안정이 돼야 돼요. 지금 며칠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뉴욕 증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미국 쪽에서 안정된 시기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잡히게 되면서 환율에 대한 환율이 안정화되는 포인트가 좀 나오긴 할 거거든요. 지금 환율이 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차트긴 하지만 상승 분위기를 타지만 약간 좀 고점 영역을 다다르고 있긴 해요. 그리고 많은 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1,300원 정도 자리가 단기 고점이라고 체크는 하긴 해요. 거기 맞춰서 조정이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면은 조정이 나왔던 시기가 또 언제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 환율적으로 5월 달에 많이 올랐을 때가 1,290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1,24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30원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 1,350원 이상까지 갈 거예요. 근데 외인들이 더 빠져나간다는 거죠. 코스피 차트로 치자면 2,200포인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2,250원, 60원대까지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점이 금통의 첫째 금리 인상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때까지 맞춰서 상황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FOMC에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안정될 거예요. 이거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시장 자체가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사실 딱히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잘 버티셔야 되고 외인 수급이 돌아오리란 좀 기대 자체는 접으시고 정부에서 과감하게 기관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 쪽에 금융투자 쪽이 많이 들어와요. 기관들의 고유자산이거든요.
많이 먼저 바닥을 확인하고 사고 있는 거예요. 사두고 여기에 맞춰서 조금이나마 이제 시장이 안정되면은 개인들이 다시 펀드에 자금을 넣겠죠.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인들 자금으로 기관들이 또 매수가 잡히면은 기관 자금이 또 기관 투자 들어오는 걸로 또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딱히 이렇게 뭐가 뭘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뭐 지수가 어디까지 뭐 빠질 건지에 대한 부분 예측은 사실 다 어그러지고 있잖아요. 기관들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 조금 멀리서 내 돈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주식 팔지 않는 이상 손실 나는 거 아니니까 좀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 수급이 굉장히 많이 꼬여 있고요. 외국인은 이번 달 들어서 하루 빼고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우리 정지현 전문가님, 개인들이 지금 매도에 나서고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개인들이 매도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판다는 뜻이죠. 네. 왜 이런 시장에서 파는 거죠? 여러 가지를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도가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스컷 물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 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금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좀 어렵고 두렵고 한 그런 상품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가 코로나 이후 때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1년 뒤에는 거의 뭐 횡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내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공포 분위기를 좀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이제 인내심에 다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성 물량이 좀 나오고, 일단 회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여전히 매수예요. 여전히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면 차라리 좀 단기성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스탁론이나 신용 쓰시는 분들 아마 진짜 큰일 날 거예요. 만약에 쓰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선물 기준으로 300도 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지금 구간에서는 싸냐 안 싸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저점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자리 때, 지금 지수 때 2320이 저점이야, 이게 딱 명확하게 저점이 나온다고 한다면야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매수를 해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지수의 저점이라든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과연 지금 자리대가 싸냐 비싸냐 요거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냉철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얼추 이게 악재거리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근데 고점은 쳤어요. 천연가스가 먼저 쳤고 곡물도 쳤고 다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같이 더 빠진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채권도 이제 슬슬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환율인데, 이 환율만 좀 잡아주면 그래도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좀 힘들어 보여요. 오늘 오전에도 구두 개입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반응이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로 조치를 취할 건데요? 난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외환 보유고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나
IMF에서 권장하는 양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해요. 7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장량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 쪽에 있어서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 당국자분들도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통화수합 체결하면 돼요. 미국이랑도 끝났어요. 일본이랑도 끝났어요. 통화수합 자체가 충분히 이게 외환 보유고가 좀 간당간당할 때, 뭐 필요할 때 그냥 빌려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뭐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얘기했을 때는 뭐 통화수합 뭐 이런 표현보다도 뭐 그런 유사한 거를 진행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대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도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 우리나라에서 있어서의 정책, 대응 방향, 이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힘든 구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자리 때도 이제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한 따져보면 1,300원대? 한 1,320원 정도, 30원 정도? 그 정도 때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고점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보시면 그래도 의미 있는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도 지금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지원 전문가님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으니까 목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바닥이 어디일까? 이제 바닥이라는 게 있는 걸지 지금 지하실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지 언제까지 빠질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증권가에서 예측을 좀 하면은 지금 뭐 평균치로 좀 따져보고 추가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선 뭐 2,30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수급 상황을 자주 보는데 요즘 수급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흐름 중에 금융투자 쪽의 매수세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 인식은 좀 되면서 좀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수량을 늘리는 게 물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수를 좀 강하고 있는 모습이 좀 최근 들어 많이 보여요. 근데 다른 기관들은 사실 전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전혀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시장 분위기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기관들의 좀 고유 자산들은 좀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니 그래도 조금 분할 매수 차원으로서의 계속적인 대응은 하는 것처럼 체크는 돼요. 근데 이게 저희가 1월 달에도 한번 지금 시장처럼 큰 하락이 있었어요. 1월 달에도. 거의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로 1월 한 초중순부터 해서 1월 말까지 쭉 밀렸다가 이 시장 자체가 그때가 2,600, 2,700 수준이었어요. 그게 한 4개월 정도 반복을 하다가 이번에 6월 들어서 다시 좀 크게 좀 밀렸던 포인트 나오면서 큰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 전에 작년 12월까지 해서 3,000포인트 정도 유지했었어요. 네, 그리고 2,600까지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400포인트 정도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2,600 정도에서 2,300까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까지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그럼 여기가 또 바닥으로 또 인식을 하고 다시 또 횡보를 하지 않을까. 단계적인 좀 계단식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작년 10월쯤에도 있었고. 그래서 조만간 좀 바닥은 확인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일단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 신용잔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물량들이 좀 많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돼요. 네. 기관들도 자금을 좀 뭐 빌려서 레버리지 활용해서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좀 크고 또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지 자금이 한 바퀴 좀 도는 포인트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를 또 방해하는 요인들이 또 굉장히 좀 많아요. 네. 좀 정부 정책적으로도 대출에 대한 포인트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한동안은 계속 될 건데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좀 답답한 게 빠져요. 오늘 이제 글로벌 증시 보면은 안 빠져요. 아시아 쪽은 빠지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많이 빠지는 곳이 대만 1% 정도 빠지는데 뭐 중국은 홍콩 다 오르고 있고요. 뭐 호주 다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러한 모습에서 좀 오후장에 좀 밀리긴 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좀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하락 흐름이. 근데 좀 오늘 시장도 역시나 또 좀 그런 모습이라 이게 정말 좀 돈 빼기 쉬운 시장, 우리나라하고 그나마 좀 다음으로 보시면 대만 쪽만 좀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예 그냥 정책적으로 그냥 뭐 외국인에 의지할 게 아니라 좀 전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을 기관에 포커스 맞추고 국내 주식을 강하게 매입하는 뭐 그런 포인트에 혜택을 주는 거를 강하게 좀 어필해 준다면 그리고 또 주담대에 대한 부분도 좀 이자율도 대폭적으로 지원을 통해 낮춰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금을 융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외부에 조금 의존하고 자금을 대응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 우리나라가 뭐 나중에 좀 이따 톤에서 얘기할 거지만 MSCI 주식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가 끼워주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를 뭐 선진국으로 보는 나라가 외국 입장에서 누가 있냐고요. 다 신흥국으로 보고 있지. 뭐 자꾸 거기서 안 달라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답답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조금 확실히 정부 정책적으로 좀 기관들 우리나라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강하게 좀 만들어놔서 이거를 좀 빠르게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꼴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짜증이 납니다. 하는 게 이게 좀 국내 주식 단타도 잘 못 치고 장기도 못 하고 지금 좀 확실하게 그럼 돈으로 밀어붙여서 매수를 하시든가 지금 상황에서 뭐 방어 전략을 취하지 않아요. 지금 답답하니까. 기관들 수급 보면요. 그나마 금융자산 쪽으로 고유자산들 매수는 들어오는데 그 외에 기관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연기금도 아예 안 들어와요. 연기금 국내 지수 방어하는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오늘 되게 좀 화가 나는데 원래 옛날에 방송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약간 좀 꼬물꼬물 올라오네 요즘에. 그래서 좀 그러고 싶진 않은데 좀 답답하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 어찌됐든 조금 국내 정책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좀 이 부분이 빨리 안정되지 않을까 좀 싶은 좀 생각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단타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로 보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작년에 또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이 시장의 바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두 분이 시장 바닥을 이제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닥이라는 게 잡아도 안 맞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그걸 좀 보시는지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요? 글쎄요. 그거 알면 네. 여기 안 있죠. 여기 안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는 그 시장이 되게 안 좋거나 했을 때는 시장의 반응이 확실하게 좀 달랐어요. 투매가 나오고 수급이 확 개선되고 거래 대금 자체가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를 보게 되면 개인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쳐주고 외국인과 기관이 저가에서 그걸 다 받아주면서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별로 안 나와요. 즉 이제 투매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바닥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그것도 이제 투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바닥이야.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생각을 좀 바꿔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은 뭐 단기만이 살 길이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시장이 어렵잖아요. 주식하지 마요. 그냥 나가서 노세요. 그냥 뭐 해봤자 까먹기만 한다는데 못하러 주식 바닥 이거 보고 오면서 다 뭐 단타 칠까 이걸 하는지는 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주식을 하면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인내도 저는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가에 대한 수준을 보게 되면 싼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시장의 상황이 막 좋지가 않고 계속 밀려 내려오기만 하다 보니까 두렵고 답답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수가 높은 지수대에 있었을 때 뭐 2800대 이때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수가 지금 2300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지수가 계속 이렇게 빠지기만 할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수가 정확하게 10% 빠질 거야.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확신이 쓴다라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그 10% 빠진 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겠죠. 근데 지수의 바닥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러면 반대로 지수가 계속 주구장창 밀리기만 하느냐, 장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승장과 하락장과 박스장이 있었지만 긴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상승을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밸류가 싸냐 안 싸냐를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밸류가 많이 싸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현금이 있다라면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야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매수를 할 자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이걸 대응을 한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간 엇박자를 달 수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가 딱 저점이야, 여기가 딱 고점이야,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지금 시장의 상황, 그리고 차트의 모양새,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보게 되면 얼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제법 나올 거다. 그렇게 지금 예상만 되는 거지, 짐작만 되는 거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이나 미수, 스탁론, B2만 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청산을 했다 싶으면 그거 재매수 하지 마세요. 더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바로 두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원전 산업 철철 넘치게 지원, 관련주들 포트에 담아볼까? 정부 정책 수혜주하면 이 원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의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탈원전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라면서 원전 시장에 훈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장에서 또 접근해 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전주들 한번 포트에 담아봐도 좋을지 두 분의 OX를 통해서 한번 오랜만에 또 체크를 해볼게요. 네, 원전주들 지금 사도 된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리 김선현 의원님. 네. 원전주들 지금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거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부 정책도 그렇고 기업들의 좀 투자 성향도 그렇고 지금 완전 좀 풀어진 좀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기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대통령 중에 그 원자력 관련된 회사에 방문한 대통령이 좀 처음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약간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전 대통령님은 방문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이거를 이렇게 죽여 놓으신 건가? 그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하고. 공장 부지 자체가 여의도만 하거든요. 여기 지금 여의도인데 굉장히 큰 공장 부지를 갖고 있는데. 자, 정말 많은 이제 인력들이 완전 좀 피폐된 상황처럼 바뀌었다가 이제 좀 다시 활력을 좀 찾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방문해가지고 질문도 25개 이상 던지고 계속적으로 좀 회의를 하고 뭔가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번에 한번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원전을 수출할 때는요 국가 대 국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전 한 기가 가는 게 아니라 한 국가랑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여러 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수출 규모 자체가 수십조 원에 이르러요. 한 나라에서 계약을 하는 금액 자체가. 그게 지금 이전에 문정권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장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많이 이제 막 치고 올라가서 막 기술적인 확보가 거의 완료된 완성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다 빼버리면서 중국이랑 러시아 쪽으로 완전 이제 원전에 대한 그 공사 수주 자체가 완전 풀려버렸죠. 우리나라가 완전 밀려버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중국 원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래도 불안하니까 러시아 쪽으로 다 쏠려 들어갔다고요. 네. 그래서 공사 수주를 다 따갔다고요. 거의 러시아가 가져갔다고요. 그 중에 최소 절반은 우리나라에서 올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그거를 가져왔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일가에서 수출하는 그 물량 이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좀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산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끝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원전 뭐 멈춘 것도 시작해서 다시 수주를 시작하겠죠. 대통령이 이제 경기가 좀 안정되면서 해외에 이제 순방을 나가게 될 텐데 아마 원전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저는 올해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방문을 해서 그에 따른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부터 그냥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가져가시고 매수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 연관돼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조금 타겟으로 잡고서 조금 장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이 시장을 자꾸 극복하면서 내년도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위원님. 네. 원전주들 지금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도 아니고요. 네.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연속성 있게 팍 움직이는 그런 시장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 들어가면 물리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좀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고서 확인하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가 대체적으로 다른 섹터라든가 다른 테마들보다 조금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과거에 있어서 이제 원자력 쪽에 있어서 거의 뭐 죽이다시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고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제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능력을 좀 보여주는지 그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분위기 상황 자체가 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코스피를 끌어내리는 공매도 공포에 지친 동학개미, 공매도에 발목 잡힌 MSCI 지수 편입 해결책은 시장이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정부가 아무런 증시 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 불안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관찰국 등재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는 이 공매도를 두고 전면 재개, 전면 금지 또는 부분 허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매도라는 게 굉장히 또 시장에 안 좋게도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그 MSCI 지수 우리나라 편입이 안 돼요. 이걸 왜 자꾸 기사에서 이거를 될 거라고 자꾸 이거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당분간 꿈도 꾸지 마세요. 몇 년 뒤 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게 저는 해외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시장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봐도 딱히 이렇게 넣어줄 만한 건 없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들어가려면 일본이랑 바뀌던가 해야지 답이 없어요. 근데 공매도를 또 없애면 안 돼요. MSCI 지수에 또 편입이 되려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또 없애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과감하게 자꾸 뭐 외인 눈치 볼 거 없고 그냥 우리나라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공매도 그냥 없애버리고 증시를 조금 살려놔서 그냥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그 포인트로 보고서 지금 대응을 해서 다르게 시각적인 자극을 줘야지 지금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이거든요. 뭐 편입을 그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MSCI 주 들어가면 뭐 할 건데요? 뭐 편입돼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겠지? 그럼 지금 외국인들 지금 왜 나가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는 국내 이제 그 정책 측면에서 너무 외국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포인트가 좀 큰 것 같고 또 외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 자체가
지수가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걸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외인들 계속 팔고 나가요. 편입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계속 팔고 나간다고요. 편입된다고 해서 뭐 펀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게 그 빠져나간 많은 자금을 충당할 만큼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야금야금 좀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잡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도 편입 안 되고 잘 있을 때도 잘 살았어요. 네. 굳이 거기에 목맬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공매도 없애고 일단 개인들이 살아나야지 그 개인들이 다시 펀드를 가입하고 펀드를 가입해가지고 다시 그 돈이 기관들이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종목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끔 개인들이 자꾸 공매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철폐하시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 많이 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야지 되는 거지. 이거를 이 제목 주제도 그렇지만 지친 동학개미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지친 동학개미들 지금 지쳐있다가 그냥 다 들어 눕게 생겼는데 저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렇지 않아요. 뭐 종목을 추천을 해도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우선적인 뭐다? 이거 공매도 이런 거 하지 말고 MSCI 지수 좀 신경 쓰지 마시고 국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좀 방법을 다르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또 새로운 방안을 또 마련하겠죠.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좀 시선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매도라는 게 나쁜 기능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 발견이라는 순기능도 있는데 뭐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된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잘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대책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공매도가 이렇게 원흉이 된 걸까요? 좋은 게 그거 말고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없나요?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공매도가 있어도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무책임하게 막 급등이 나오는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들과 기관과 외국인들과 이런 얘기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평등하게 진행이 되는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가 제일 불합리한 조건에서 좀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매도를 없애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해서 조금 죄송스러운데 대통령 선거 전에는 개인 투자 우리 동학개미들 후보들 막 후보님들 얘기하고 막 개미 투자자들 뭐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해주고 참 이런저런 사탕 발림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되니까 아무런 말도 없네요. 뭐 시장 빠지면 뭐 어떻게 좀 얘기도 좀 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막 나서갖고 방어 막 이런 언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뭐 원자력 현장 방문하시는 거 좋죠. 우리나라 처음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쪽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많이 죽었고 전 정부에서 아주 죽사발을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방문을 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왜 막상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왜 이런 쪽 동학개미 다 잊으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공매도 뭐 이런 뭐 선진주세 편입 안 되는 거 아마 거의 확정됐을 거예요. 아직 좀 조건이 좀 되지가 않아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처음부터 진행을 할 거라면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아마 열심히 좀 하고는 계실 거예요. 뭐 양도세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인데 좀 더 아까운 부분들은 뭐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손을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나 MSCI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래 들어와.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상 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순차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좀 뭔가 시장에게 증시 쪽 이쪽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손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매도는 폐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공매도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특히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뭐 규모가 크지 않고 주가가 오버슈팅돼서 공매도에 타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최근에도 뭐 성장주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도대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우리 김선진 위원님. 이런 공매도에 타깃이 되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매도 게임주는 사실 이게 요즘에 이제 이전에 작년까지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코인으로 인해서 P2E 게임들이 많이 좀 올라갔었죠. 위메이드도 그랬었고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게임주들의 등락이 참 이게 재밌는 게 게임의 평가 자체에 따라서 종목 자체가 이제 뭐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비판을 좀 하자면 그 과금 정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코리아식 과금 정책이라 그래서 확률적인 뽑기 경향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게임을 하는데 100억을 씁니까? 한 게임을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1억을 써도 현금입니다. 5천만 원을 써도 게임 내에서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이제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게임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또 안 할 수도 없고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인 NC에서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이사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좀 뭔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제 게임 나온 거 보니까 똑같은 정책, 과금 정책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블리자드 같은 게임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안 그래요. 그냥 뭐 월결제만 하면 게임할 수가 있고요. 전혀 그런 식의 게임을 잘 안 만들잖아요. 이번에 사실 블리자드 이모탈 같은 경우가 출시했다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과금 정책이 코리아 과금 정책이라고. 그러면서 게임 순위가 갑자기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지금 보면은 뭔가 대안 자체, 뭐 새로운 뭐 트렌드, 그러니까 게임을 짧게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이런 구조를 자꾸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또 사실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공매도 이제 얘긴 하지만. 공매도를 못 없애는 게 뭐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뭐 그런 이제 또 발판이 되니까 얘긴 하는데 아니 뭐 모건스탠리 MSCI가 뭔데 우리나라 평가하고 있어요? 좀 짜증나지 않나요? 뭔데 우리나라 평가합니까?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매도 칠 땐 가장 먼저 나가면서 외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공매도는 저는 그냥 나라 자체에서 없애버리고 공매도 없는 나라에서 MSCI 지수 편입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좋을 때나 공매도를 하는 거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공매도하는 건 막았어야죠. 이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공매도 일정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나라에서. 시장 좋았습니다. 근데 공매도 오픈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장 계속 빠졌어요. 지금까지. 오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취약한 이제 상황. 또 우리나라가 왜 현금 ATM기예요? 공매도 세력이 대응하기 가장 또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왜 자꾸 공매도를 이제 편입을 뭐하러 시키려고 MSCI 주식 뭐하라고 뭔데 우리나라 평가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신흥국이지만서도 선진국의 좀 중간 사이에서 좀 가장 팔기 쉬운 나라기도 하고 또 계속 말씀드리는 건 수출을 원체 많이 하는 나라라 글로벌 바로미터가 되기도 해서 돈을 빨리빨리 빼기는 나라기도 해요. 그것도 외인한테 굉장히 또 호전적이에요. 자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공매도에 대한 부분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요. 공매도 타깃이 되는 종목들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공매도 물량도 많은 종목들도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게임주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최근에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됐던 이런 새내기주들도 지금 공매도 폭탄을 맞고 있어요. 이런 새내기주들은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해봐야 될지 이런 건 대응 방안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글쎄요. 우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공매도를 때린다고 해서 뭐 내가 그걸 막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새내기주들, 그러니까 그 신규 상장 주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인 흐름들로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 업황적인 거를 할 거냐,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볼 거냐,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신규 상장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밸류가 좀 뻥튀기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랬던 부분들이라 저는 일단 신규 상장주들 빠지면 전 대응을 먼저 하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이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과거에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에 상장했던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는 좀 대응 방법을 좀 찾을 수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문제이긴 하죠. 사실 문제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뭐 공매도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본들 폐지를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고민들은 해보겠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빠지는, 이게 왜 빠질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원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의 하나도 공매도인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시장에 있어서 필요 없는 역기능을 할 수 있는, 역기능을 하는 그런 공매도를 해야 되느냐,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빨리 좋아지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공매도 친 놈들 다 죽어봐야죠. 급반등이 나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은 관심 종목을 김성윤 위원님만 가져오셨어요. 네.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시장이 좀 다시 또 많이 밀리고 있는데, 좀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고 2분기도 괜찮고 올 하반기도 너무나 좋은 종목이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대한전선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일단 신용등급이 A-로 상향이 좀 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원전 사업 관련해서 이게 매출 확대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우디 쪽에 초고압 그 케이블 공장 건설 포인트가 좀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이. 이에 따른 또 매출이 점차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의 원전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비롯해서 태양광 다 마찬가지 전력선을 사용하잖아요. 거기 다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이 정말 늘어나고 있고 이익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큰 폭의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상으로 보더라도 한동안의 매출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외인들과 기관들 정말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 잠깐 보자면 1,850원 아래에서 사볼게요. 네,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좀 오늘 1,800원 아래도 괜찮을 것 같고 1,800원 아래 정도나 1,850원 아래 상관없습니다. 차분하게 매수하시고 목표가 1차로 2,300원을 말씀드리고요. 2차로 3,000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00원을 좀 말씀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대한전선이 시총은 2조가 훨씬 넘어가요. 근데 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액면가가 이제 100원이거든요. 조금 뭔가 좀 시총과 실적에 대해 맞지 않는 액면가 느낌도 좀 있어요. 아직은 너무 주식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대한전선을 뭐 액면 병합을 좀 하던가, 자본금 늘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당장에 무상증 힘드니까 그런 포인트 통해서 주식 좀 줄이면서 조금은 이제 사실 이 종목은 유동성을 좀 줄여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접근을 해봐도 좋은 종목인 거죠? 네, 나쁘진 않습니다. 차분하게 보시고 급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길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에 다 맞아 떨어지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회사니까 아마 재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 저는 이 종목은 내년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가의 종목은 바로 대한전선이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와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저희 위원님들의 성함 김선윤 혹은 성공 정재훈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대응 방안 세워보시죠. 네,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